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진 가장 비싸고 막 권위 있는 전공서적 있잖아요. 네. 어쩌면 엄청난 학자금 대출을 받아가면서 밤낮으로 파고들었던 그 고등교육의 상징 같은 책이요. 그걸 전당포에 들고 가는 겁니다. 아, 전당포예요. 네. 근데 이게 밀린 월세를 내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당장 고향으로 내려갈 기차표를 사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 두껍고 무거운 책을 넘기고 받은 돈이 싸구려 술 한 잔 마시면 싹 사라질 푼돈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정확히 3원이었죠. 3원이요? 네. 1934년 당시 수년간의 그 뼈를 깎는 학문적 노력이 시장에서 평가받은 냉혹한 가치가 고작 그 정도였던 겁니다. 와, 세상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이 기막힌 상황은 과장된 상상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지식탐험에서 파헤쳐볼 자료가 바로 1934년에 발표된 채만식 작가의 단편소설 레디메이드 인생에 등장하는 실제 장면이거든요. 맞습니다.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사실 저는 처음에 이 자료들을 훑어볼 때만 해도 뭐랄까 100년 전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좀 먼지 쌓인 역사 드라마 약간 그런 걸 예상했어요. 네, 보통 그렇게들 생각하시죠. 근데 막상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빚을 내서 대학 졸업장을 따고도 일자리를 못 구해서 거리를 헤매는 주인공의 모습이 마치 오늘날의 뉴스를 보는 것처럼 너무나 생생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시대적 배경만 다를 뿐이지 그 경제적 구조의 모순은 놀랍도록 닮아 있으니까요. 진짜 똑같아요. 보통 우리는 근육을 굽게 닫힌 문을 여는 마스터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이 작품 속 상황을 보면 좀 다릅니다. 거대한 학교라는 공장이 최고급 재질의 정교한 열쇠들을 막 수만 개씩 찍어내고 있는데 정작 사매라는 건물에는 그 열쇠를 꽂을 자물쇠 자체가 아예 시멘트로 꽉 막혀버린 것과 같습니다. 아, 자물쇠가 시멘트로 막혀버렸다. 네, 열쇠는 계속 생산돼서 진열대에 막 쌓이는데 아무도 가져다 쓸 곳이 없는 비극적인 초과 공급 상태, 즉 수요 없는 공급 상태인 셈이죠. 수요 없는 공급. 확 와닿는 비유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제목부터 좀 짚고 넘어가 봐야겠습니다. 네, 레디메이드 인생이죠? 맞아요. 이 배운 사람들을 지칭하는 인텔리라는 말하고 공장 기성품을 뜻하는 레디메이드라는 단어가 결합되어 있어요. 최고급 지식인과 대량 생산된 기성품, 이 이질적인 두 개념이 도대체 어떻게 만나게 된 건가요? 우선 인텔리라는 단어는 러시아어 인텔리겐시아에서 온 말로 고등교육을 받은 지식인 계층을 뜻합니다. 본래는 사회를 이끄는 선각자라는 아주 강한 자부심이 담긴 단어였죠. 뭔가 앞서가는 엘리트 느낌이네요. 그렇죠. 반면에 레디메이드는 공장에서 규격에 맞춰서 대량으로 쏟아져 나온 양복이나 구두 같은 기성품을 의미합니다. 1930년대 조선사회에서 이 두 단어가 결합했다는 건 지식인들이 더 이상 특별한 선각자가 아니라 공장에서 찍어낸 공산품처럼 아주 흔해 빠진 존재로 전락했다는 걸 상징합니다. 아, 흔해 빠진 공산품처럼요? 네, 상품은 넘쳐나는데 사려는 사람이 아예 없으니 결국 진열대 위에서 먼지만 뽀얗게 쌓여가는 팔리지 않는 지식인이 되어버린 것이죠. 같은 느낌이네요. 근데 수요가 없는데 공급만 미친 듯이 늘어났다는 건데 도대체 왜 그렇게 많은 지식인들이 쏟아져 나온 건가요? 그게 참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당장 취업이 안 되면 학교에 안 가는 게 자연스러운 경제 논리 아닌가요? 그 이면에는 아주 뿌리 깊은 역사적 그리고 심리적 맥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1894년 갑오경장으로 신분제가 법적으로 철폐가 되잖아요. 근데 양반 상농 구분이 없어진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조선 민중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거대한 공식이 딱 자리 잡게 됩니다. 이제 양반 상놈이 따로 없다. 글만 배우면 지식만 가지면 누구나 양반처럼 잘 살 수 있다. 아, 지식이 곧 신분이다. 네, 이 강렬한 신문 상승의 환상이 폭발적인 교육열로 이어진 겁니다. 농민들은 막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논밭을 팔고 심지어 빚을 내서라도 자식들을 도시 학교로 보냈습니다. 신분제가 없어졌으니 대학 졸업장이 곧 새로운 신분을 보장해주는 일종의 양반 증서나 마찬가지라고 굳게 믿었던 거군요. 그렇게 십수년이 흘러서 해마다 수천 명의 고학력 인텔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을 수용할 사회적 그릇이 아예 없었다는 거죠. 그릇이요? 당시 조선은 식민지 태제 하에 있었고 자체적인 산업화나 자본주의적 발전이 철저히 기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즉 고학력 사무직이나 지식 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기업, 은행, 관공서 같은 자본의 기관들은 극소수였고 이미 꽉 차 있었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열쇠는 수백만 개인데 자물쇠는 몇 개 안 남은 거네요. 정확합니다. 농촌에서 논밭 다 팔아서
자식을 유학 보냈는데 그 자식이 졸업증서 한 장 달랑 들고 실업자가 되어버린 상황. 이거 진짜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수천만 원의 학자금 대출을 안고 졸업해도 양질의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랑 너무 소름 돋게 겹칩니다. 근데 스펙을 산처럼 쌓아도 원서 넣을 곳이 없는 현실과 같죠? 맞아요. 토익에 온갖 자격증에 그럼 이 100년 전에 실직한 인텔리들은 이 막막한 현실에서 도대체 뭘 하면서 버텼나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작품이 단순히 사회 구조를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서 지식인의 내면을 아주 깊숙이 파고드는 훌륭한 문학 텍스트가 되는 부분입니다. 주인공 피의 행적을 쫓아가 보면 그 무력감이 얼마나 뼈아우게 다가오는지 알 수 있죠. 피가 그 직장 구하러 다니는 장면 말씀이시죠? 네, 하루하루 굶주리던 피는 결국 일자리를 구걸하기 위해서 당시 기득권 자본가인 K 사장을 찾아갑니다. 저 그 면담 장면 대화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약간 욱하기도 했고요. 어떤 부분에서 그러셨나요? K 사장이 일자리를 달라는 피에게 일종의 훈계를 하잖아요. 막 도시에 일자리가 없으면 농촌으로 돌아가라. 자네 같은 청년들이 흙으로 돌아가서 우매한 농민들을 가르치고 문맹 퇴치 운동을 해야지. 왜 도시에서 편하게 월급쟁이만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요. 겉으로 듣기엔 대의명분을 내세운 아주 훌륭한 조언 같죠. 청년의 헌신과 열정을 강조하는 기득권의 아주 전형적인 화법입니다. 맞아요. 요즘 청년들한테 눈을 낮춰라, 열정을 가지고 힘든 일에 도전해라 이러는 거랑 똑같잖아요. 하지만 피는 그 위선적인 조언에 아주 날카롭게 반박을 합니다. 농민들이 비참하게 사는 건 기역 니은을 몰라서, 즉 문화가 뒤떨어져서가 아닙니다. 당장 먹고 살 경제적 기반, 자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요. 와, 속이 뻥 뚫리는 대답이었어요. 사실 K 사장의 말은 정작 구조적인 문제나 자본의 투자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면서 모든 것을 그냥 개인의 노력 부족이나 눈높이 문제로 치부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주목할 만한 흥미로운 점은 피의 그 반박이 당시 사회의 문제적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다는 겁니다. 문맹퇴치라는 추상적인 지식 보급 운동이 당장의 굶주림을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것, 핵심은 자본이라는 것을 지식인으로서 아주 명확히 진단한 거죠. 진짜 똑똑하네요. 분석력이 엄청나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큰 비극이 발생합니다. 피는 세상을 그렇게 투명하게 분석할 수 있는 비판적 지성을 가졌지만 정작 그 똑똑한 머리로 오늘 당장 자신의 저녁 한 끼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세상을 진단하는 눈은 있는데 막상 세상을 살아갈 손발은 꽁꽁 묶여있는 상태군요. 맞습니다. 지식이 현실의 벽 앞에서 얼마나 무력해지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장면이죠. 그 철저한 무력감이 폭발하는 곳이 바로 피와 그의 친구들이 술집으로 향하는 다음 장면 같아요.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그 법률책을 전당포에 맡기는 부분이요. 네, 피의 친구 H가 귀중한 육법전서를 겨우 3원에 잡히고 술을 마시는 장면이죠. 그 고등학문의 상징이 3원어치 술값으로 변해버렸어요. 이 장면은 굉장히 다층적인 상징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법학은 당시 인텔리들이 배울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추상적 학문이었습니다. 사회의 질서를 규정하는 아주 고등 지식이죠. 지금으로 쳐도 법대는 최고 엘리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고등 지식의 집약체인 육법전서가 전당포 주인의 눈에는 그저 무게가 꽤 나가는 종이뭉치. 잘 쳐봐야 3원짜리 물건에 불과했던 겁니다. 한낱 3원이라니 진짜 씁쓸하네요. 이것은 당장 먹고 사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노동의 기술, 본문에서는 이를 손끝의 기술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런 손끝의 기술이 결여된 추상적인 지식이 자본주의 현실 앞에서 얼마나 허무하게 붕괴하는지를 아주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3원어치 알코올로 변해버린 법학이라 너무 완벽한 상식이네요. 근데 저는 더 충격적이었던 게 그 술집에 가서 피가 버리는 기행이에요. 색주가에 간 장면 말씀이시군요. 네, 돈도 없는 빈털터리들이 값싼 색주껏집, 즉 빈민가의 매춘점유로 향하잖아요. 그리고 피는 그곳의 여성에게 자신이 가진 전부인 20전이라는 돈을 몽땅 털어줍니다. 네, 마지막 남은 전 재산이죠. 아니 내일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도대체 왜 그런 얼핏 보면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한 걸까요? 술에 취한 주정뱅이의 허세로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 내면에는 자본주의 사회를 향한 지독한 조소와 자기 혐오가 깔려 있습니다. 자기 혐오요? 그 주점의 여성은 자본주의 시스템의 가장 밑바닥에서 생존을 위해 몸을 파는 노동자입니다. 세상은 그녀에게 도덕과 정조관념을 요구하면서 손가락질을 하겠죠.
부를 독점하고 노동자를 착취하는 자본가들이 겉으로는 고상한 윤리를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네, 그 위선적인 모습들. 그런데 피는 자신 역시 그 빈민가 여성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머릿속에 고상한 지식을 잔뜩 채워 넣었지만 결국 자본주의 사회라는 진열대 위에서 누군가 자신을 돈 주고 사주기만을 기다리는 팔리지 않아 버려진 상품일 뿐이라는 사실 말이죠. 아, 지식이나 몸이나 자본의 논리에 쓰이고 버려지는 똑같은 상품이다. 네. 자신이나 그녀나 철저히 자본의 논리에 의해 쓰이고 버려지는 존재라는 걸 본 겁니다. 20전을 털어준 행위는 돈 앞에서 지성이나 도덕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가식적인지를 조롱하는 패배주의적 반항이자 처절한 동질감의 표현이었던 거죠. 와, 그 설명을 들으니까 장면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네요. 사회를 향한 분노가 결국은 자기 자신에 대한 아주 지독한 환멸로 이어진 거군요. 아주 정확한 통찰입니다. 근데 이렇게 절망의 끝을 걷고 있는 피에게 시골에 있는 형으로부터 편지가 도착하면서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결단을 향해 나아갑니다. 9살짜리 친아들 창선이에 대한 편지였죠. 네. 이혼 후에 시골 형님 댁에 맡겨두었던 아들이 이제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으니 서울로 데려가서 교육을 시키라는 통보였습니다. 사실 100년 전 그 가난하던 시절에도 부모들은 어떻게든 자식 학교는 보내려고 했잖아요. 막 내가 못 배운 게 한이다, 너는 꼭 글을 배워라 하면서요. 그렇죠. 소 팔고 땅 팔아서 대학 보내는 게 당시에 거대한 흐름이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아들을 학교에 보내라는 형의 요구는 너무나 당연한 시대적 상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피의 선택은 정말 당혹스럽습니다. 네, 피는 아들 창선이를 데리고 학교가 아니라 인쇄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인쇄소의 문선반장에게 아들을 부탁하죠. 인쇄소요? 문선이란 활자판에서 글자를 하나하나 골라내는 고된 수작업을 말합니다. 피는 9살 난 아들을 학교 근처에도 보내지 않고 육체 노동을 하는 무보수 견습생으로 공장에 떼어놓고 돌아섭니다. 저는 진짜 이 대목에서 솔직히 좀 밀어붙여 보고 싶어요. 어떤 점이 그러신가요? 아니, 아무리 자기가 배운 백수로 고생하면서 세상의 쓴맛을 다 봤다고 해도요. 겨우 9살짜리 자기 자식에게 알파벳이나 한글을 배울 기회조차 완전히 차단하고 바로 공장 노동을 시킨다. 이거는 현대의 시각은 물론이고 그 당시 기준으로 봐도 너무 가혹하고 무책임한 부모 아닌가요? 충분히 그렇게 의문을 가질 만한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실제로 표면적인 행동만 보면 현대의 관점에선 아동학대나 방임에 가깝죠. 맞아요. 나쁘게 말하면 자기 인생 망가진 화풀이를 만만한 아들에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것이 큰 틀에서 무엇을 의미하냐면 피 내면적 독백을 따라가 봤을 때 단순한 화풀이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피는 속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공부, 죽어도 인텔리는 만들지 않겠다. 이것은 아들을 향한 뼈를 깎아내는 듯한 아버지의 역설적인 사랑이자 사회적 저항입니다. 역설적인 사랑이라. 아니, 자식을 공장에 버려두고 오는 게 어떻게 사랑이 될 수 있죠? 피는 자신이 겪은 지옥, 즉 배웠으나 쓰이지 못하는 고통을 아들이 똑같이 겪게 놔둘 수 없었던 겁니다. 아, 레디메이드 인생의 대물림을 막고 싶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허황된 교육에 환상을 심어주어서 평생을 무기력한 레디메이드 인생으로 고통받게 하느니 차라리 아무런 기대도 환상도 없는 노동자로 키우겠다는 결심인 거죠. 글 대신 인쇄소에서 활자를 줍는 확실한 손끝의 기술을 가르치면 적어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굶어 죽지는 않는 쓸모있는 부속품으로라도 살아남을 수 있으리라 판단한 겁니다. 쓸모없는 인텔리보다 쓸모있는 부속품이 낫다. 네, 사회 전체가 미친 듯이 쫓고 있는 그 맹목적인 교육열이라는 대물림의 고리를 아버지인 자신이 온갖 욕을 먹을지언정 직접 끊어내겠다는 아주 무서운 결단인 거죠. 그러니까 거짓된 희망으로 자식을 평생 고문하느니 차라리 차가운 현실의 생존 기술을 쥐어주겠다. 그런 거네요. 그렇게 아들을 인쇄소에 남겨두고 돌아서며 피가 남기는 소설의 마지막 문장이 있잖아요. 레디메이드 인생이 비로소 겨우 임자를 만나 판리였구나. 이 문장이죠. 맞아요. 처음 읽었을 땐 그냥 내 인생 팔리지도 않네 하는 자조적인 한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 역설적인 사랑이라는 맥락을 듣고 나니까 정말 소름이 돋네요. 그 서늘한 의미가 확 다가와요. 그 마지막 문장은 여러 각도에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선 표면적으로는 아무도 원하지 않던 자신과는 달리 자신의 아들이 노동시장이라는 임자를 만나
비로소 기능하는 상품으로 팔려갔다는 서글픈 확인입니다. 임자를 만났다는데 노동시정이었군요. 동시에 인텔레라는 화려한 포장지를 스스로 찢어버리고 자발적으로 프롤레타리아, 즉 노동계급의 밑바닥을 선택함으로써 기성품으로서의 헛된 환상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선언이기도 하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쓸모없는 기성품이었으니 내 아들은 차라리 공장의 맞춤형 톱니바퀴로 만들겠다. 막 세상을 향한 가장 슬프고도 지독한 복수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그 시대의 모순을 온몸으로 받아낸 지식인의 처절한 결말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1934년의 우울한 풍경을 함께 걸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이 자료를 단순한 역사적 호기심으로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하죠. 이 100년 전 지식인들의 몰락이 어떻게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메시지를 던지는지 그 미래 가치를 평가해봐야겠죠. 이 문학 작품의 가치는 현대 그리고 미래를 조망할 때 더욱 빛을 발합니다. 경제학적 관점에 수요 없는 공급이라는 틀을 빌려왔지만 본질적으로 이는 인간 노동의 가치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 노동의 가치 변화요. 네, 과거 1930년대에는 실질적인 물건을 만들어내는 손뜨개 기술이 부족해서 지식인들이 버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어떤가요? 우리는 인공지능과 자동화라는 거대한 산업적 쓰나미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맞아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기계가 대체하는 건 막 단순 반복적인 육체 노동일 거라고 굳게 믿었잖아요. 다들 그렇게 예상했었죠.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AI가 가장 먼저 침공한 영역은 바로 피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지적 노동의 영역이었습니다. 코딩을 하고 보고서를 쓰고 법률 판례를 분석하고 심지어 그림을 그리고 소설을 쓰는 일까지 다 해버리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과거에는 명문대 졸업장, 전문직 자격증이라는 레디메이드 라벨이 평생의 생존을 보장하는 보증수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고도로 훈련된 지적 노동의 결과물조차 AI가 단 몇 초 만에 대량 생산해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식마저 대량 생산되는 시대네요. 네, 즉 현대인들이 엄청난 시간과 돈을 들여서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는 그 지식의 유통기한이 아주 급격하게 짧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는 100년 전 피가 아들 창선이를 인쇄소에 맡기며 했던 고민을 똑같이 마주하게 됩니다. 기계가 모든 것을 해내는 시대에 인간의 실질적인 손끝의 기술은 무엇인가 하는 고민이요. 맞습니다.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대체 불가능한 생존 가치는 과연 무엇인가? 단순히 사회가 요구하는 스펙트럼의 스펙만 수동적으로 채워나간다면 우리 역시 언제든 진열대에서 내려져 폐기되는 현대판 레디메이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입니다. 와, 결국 시대가 변해도 질문의 본질은 전혀 바뀌지 않았네요. 무비판적으로 사회가 정해준 트랙만 막 달리다 보면 어느새 벼랑 끝에 설 수 있다는 것.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꺼내본 이 100년 전의 거울 속 풍경 어떠셨나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작품이죠. 여러분은 지금 사회라는 거대한 진열대 위에서 스스로를 어떤 가치를 지닌 존재로 생각하며 서 계십니까? 혹시 우리도 누군가 내 화려한 포장지, 나의 스펙과 이력서만을 보고 나를 선택해주기만을 막연히 기다리는 기성품은 아닐까요? 참 앞이지만 찔리는 질문이네요.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주인공 피는 교육의 무용함을 깨닫고 아들에게 철저히 당장 쓸모는 있는 실용적 기술, 돈이 되는 기술만을 배우게 했습니다. 네, 그게 최선의 생존 방식이라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만약 그의 바람대로 우리 온 사회가 철저히 실용성과 효율성만을 맹목적으로 추구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피가 비록 굶주리고 비참하게 살았을지언정 그가 사회의 부조리와 자본주의의 모순을 아주 날카롭게 꿰뚫어 볼 수 있었던 건 역설적이게도 그가 인텔리저로서 쌓아올린 비판적 지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예리한 포인트입니다. 그 지성이 없었다면 K 사장의 말에 그냥 순응했겠죠. 바로 그거예요. 당장 내 입에 빵을 넣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그런 문학, 철학, 역사 같은 이른바 쓸모없는 지식들을 모두 내다버린다면 우리는 결국 우리 사회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순종적인 기계 부품이 되어버리는 것은 아닐까요? 네, 정말 중요한 화두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쓸모와 쓸모없음의 기준을 넘어서 진정으로 나를 지키고 세상을 바로 보게 만드는 지식의 진짜 가치란 무엇일지
아무도 사가지 않는 화려한 진열대 앞에 기성품을 떠올려 보시면서 여러분 스스로 그 답을 한번 치열하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